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근대 태동기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수치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토지 결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150만 결에서 최대 30만 결로 약 한 5분의 1 결 가량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토지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농민들은 굉장히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기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농촌 사회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양난으로 경작지가 황폐화되었고 기근과 질병이 만연해졌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농촌 사회 안정을 위해서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해서 수치제를 개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 개간 사업도 하고 수리 시설도 확충을 해요. 그래서 개간 권장 및 수리 시설 확충을 보시게 되면 임진왜란 직전 150만 결에서 직후에는 30만 결로 감소를 했었다. 그래서 정부의 토지 확보 노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개간을 이제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간을 한 자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3년간 면세의 혜택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토지 변경을 권장을 했었고, 그리고 지주제가 이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특히 이제 16세기 이후에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전주전격제에서 지주전호제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양반 지주들에게 좀 유리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결을 찾아내고자 토지조사 사업도 실시합니다. 몰래 감추어둔 토지를 이제 은결이라고 얘기해요. 농지 증대도 불구하고 은결이라든지 진황지, 버려두어서 이제 거치는 땅을 진황지라고 얘기합니다. 면세지 증가로 지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밑에 조선 후기 토지 교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각 왕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의 정액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전세는 토지에다 갖다 붙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 세종 때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법이라고 얘기하죠? 공법이 조선 세종 때 시행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 공법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하년에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하하년에 일반화 현상이 나타났었고, 일부 특권 양반 계층들은 자기 토지를 관리들과 짜고 이제 무조건 6등급으로 하는 6등급의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수치가 중앙정부에서 거쳐지지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고 되면서 나중에는 저기 세금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게 되니까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인조 때에 와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정법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정법. 토지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토지 1결당 풍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두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풍용에 관계없이. 이때는 풍용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풍용에 따라서 이제 풍년일 경우에는 상상년, 흉년일 때는 하하년인데 항상 하하년으로 반포를 했었잖아요. 이게 하하년의 관례와 현상인데, 어쨌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세금이, 그러니까 전세 세금이 좀 감소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이때 때는 전주전격제가 초반에는 전주전격제가 좀 유행을 했었다가 이게 이제 지주전호제로 일반화되면서 이 전주들이 이제 지주가 되고 이 점객들이 이제 전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영정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갖다 붙이는 세금이잖아요. 사두로 이제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두로 감면을 해줬다는데 실제적으로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준 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자영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호로 전락을 했었잖아요.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호들은 지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의 지대를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하층민들,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은 법이었다. 지주들을 위한 법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영정법이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의 정액화. 그래서 영정법이 되는데, 자, 전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지주전호제가 또 확대가 되고 농민층이 궁핍해지고 양전사업을 시행했지만 은결 등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졌고 절차의 복잡성, 관리의 부정부패로 인한 전세제도가 굉장히 문란해졌다.
그 영장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무조건 사두로 쌀 사두로 징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수등이척이었었어요. 이때까지는 수등이척. 등급에 따라서 다른 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토지 면적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수등이척이었는데 수등이척에서 양척 동일로 토지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한 자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양척동일법.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영전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수수료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자연소모비를 또 별도로 이제 부과를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전세가 소작인에게 전가가 되면서 소작인들의 이 존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전법이. 자, 훈련동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세인 삼수미세가 전세로 전환되어서 농민들의 고충이 가정이 되었다. 여기다 더해서 삼수미세 얼마 거둡니까? 2.2도 거둔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훈련동안,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모병제적인 성격의 훈련도감이 창설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군으로서 훈련도감의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2.2도의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세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양척통일권 법을 보게 되면 관기문란, 그러니까 이 관리들의 어떤 기강이 굉장히 문란했다는 얘기예요. 관기문란 시정을 통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측량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토지 측량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의 비옥도가 평준화되지 않았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양척동일 체감에 의한 이적 동세, 그러니까 다른 면적에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적 동세. 그러니까 수등 이척 체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면적에다가 동일한 세금을 매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급에 따라서 요만큼도 1결이 되는 거고 요만큼도 1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적 동세, 다른 면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면적, 이적. 그러니까 이적인과 동시에 동일한 세금을 거두게 된다. 1결당 이제 뭐 최대 20도. 여기도 이제 최대 20도. 이런 식으로. 자, 토지 등급에 따라 자를 달리하는 수등이척제를 폐지하고 같은 자로 측량하는 그래서 양척동일법으로 시행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내용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대동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법을 보시게 되겠는데, 뭐 조광조라든지, 뭐 이이라든지, 또는 뭐 유성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미법을 쌀로 세금을 수취하자는 이 수미법을 계속해서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동법이 임진왜란 끝이고 나서 1608년에 경기 지역에 한해서 전격적으로 시행이 돼요. 이게 이제 대동법이에요. 자, 대동법이 조선 광해군 때 1608년에 시행이 됩니다. 대동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대동법은 뭐냐면, 자, 공납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특산물의 어떤 폐단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폐단이 나타났습니까? 박납. 납부를 방해하는 이 박납의 폐단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이 특산물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 박납업체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특산물을 사다 구입을 해갖고 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앞전에 또 배웠었죠? 이런 박납업자들의 어떤 폐단, 관리들의 어떤 부정과 농간, 이런 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자, 이 특산물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 광해군 때 전격적으로 저희 대동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박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 1결당 쌀 있지 않습니까? 쌀을 12두를 걷어요. 12두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오마다 이제 부과를 했었잖아요. 특산물을. 가오마다 이제 공납을 부과했었는데 토지에다가 또 세금을 매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토지세는 그대로 토지에다 매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특산물도 토지에다 세금을 매기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균역법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균역법도 토지에다 세금을 매기는 경우를 또 볼 수 있어요. 토지 1결당 여기다가 또 2두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군포를 두 필에서 이제 한 필로 감면해 주게 되는데 1750년 이 영조 때 이 균형법이 실시가 되면서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시켜 주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 토지 1결당 2두씩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세기경이 되면 토지 1결을 소유한 사람은 총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되냐면, 쌀을 얼마를 내게 되냐면, 4두. 4두에다가 12두. 4, 12, 더하기 2두. 여기다 더해서 삼수미세지 않습니까? 이거? 삼수미세. 앞서 설명해드렸었죠? 앞 시간에. 그래서 토지 1결당 훈련도감의 재원,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2.2두의 삼수미세를 납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 더해서 2.2두를 더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20.2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토지 1결을 소유한 사람은 자,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20.2두를 국가에다 세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토지에다 갖다 붙여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조세라든지 공납이라든지 이러한 그 세금들이. 자, 그래서 대동법의 시행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납의 폐단이 있었죠? 방납의 폐단. 자, 징수 방법의 모순이 있었다. 자, 농민의 고통이 이제 과중되고 토지 이탈 현상이 심화가 되었었다.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대동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민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미국 1결당 12두, 그리고 이제 면포로 납부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동전으로도 납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선해청에다가 납부를 해요. 선해청. 그래서 이제 이 선해청이나 관청에다가 납부를 하는 그 쌀을 상납미라고 얘기합니다. 상납미. 자, 미포전을 공인에게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구입을 한다. 이 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공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자, 상납을 하는 상인을 이야기해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상인. 그래서 공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인이라고 해서 수공업자의 이미지가 좀 살짝 나기도 하는데 수공업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적으로 일을 하는 상인이다. 자, 단계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608년에 대동법이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처음에 실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황해도에 1708년에 최종적으로 황해도까지 실시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양반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양반 지주와 지방수령 등의 방해와 반대가 고려가 되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공부를 토지세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국적인 양전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조세의 급납화, 조세가 이제 화폐로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농민의 부담이 이제 경감이 되고 지주가 이제 부담하는 세액이 좀 더 늘어났다. 그 농촌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국가 수입이 증대가 되고 지방 관아의 재정이 확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대동법을 통해서 12두의 쌀을 걷게 되면 12두의 쌀 중에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걸 상납미라고 얘기하고, 그 지방에서 관아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그 쌀을 유치미라고 이야기해요. 유치미가 이제 설정이 되면서 지방 관아에도 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 곡물 조달의 일원화, 선해청으로 이제 모든 이 세금이 이제 집중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경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한 곳에서 세금을 수취하게 되니까. 자, 영향을 밑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이제 등장하냐면 공인이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상인을 얘기하죠. 공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공인에게 이 공가를 미리 줘요. 이 상품 대금을 미리 주어서 이 공인들이 그 대금을 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국가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있는 특산물들을 예를 들어 대구에서 사과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직접 중앙에다 갖다 바쳤잖아요. 현물로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현물로 바치다 보니까 이런 방납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투명하게. 쌀로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쌀을 가지고 이 공인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공인은 그 대금을 가지고 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정부에다 납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지방 장시들도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장시들도 발달하게 되고 생산 활동도 활발해지게 되고, 자,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작업자족의 형태에서 유통경제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 태동 사업이 발달되면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상인 자본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도고가 성장합니다. 이런 공인들이 이 중개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점적인 도매 상인인 도고가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물건을 몽땅 사다 들여가지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의 어떤 이 상업 활동을 전개를 하기도 해요. 도고들이. 도고가 성장을 하게 된다.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 도시, 그래서 뭐 개성이라든지 뭐 의주라든지 또는 뭐 저기 부산의 동래라든지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상업 도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는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농민이 상품 화폐 경제에 편입되면서 농민층이 이제 분화가 돼요. 잘 사는 농민이 있고 못 사는 농민이 있고 잘 사는 상인이 있고 못 사는 상인이 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뭐 큰 엄청난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뭐 SK나 뭐 두산이나 한화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영세업자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분화가 되었다. 그래서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해치되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다. 부자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제 신분을 뭐 사기도 하고, 부자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떤 경제력을 이용해서 군대도 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신분 상승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동법의 한계를 보게 되면 진상과 별공이 잔존해 있었다. 진상과 별공은 정기적으로 뜯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뭐 마구잡이로 뜯어가는 걸 얘기하죠. 지방관청이 수시로 특사물을 징수했었다. 그리고 이제 대동세가 소장농에게 전가를 하기도 했었어요. 일부 못된 농민들은, 못된 이 지주들은. 자, 그리고 상남미 비율이 높아져서 유치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남미의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경비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을 더 불법 탈법을 동원해서 더 수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공인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방납과 공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공인들이 생산자나 상인 또는 수공업자로부터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하죠. 구입을 해서 그걸 이제 관청에다가 이제 납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이 시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균역법. 자, 농민들이 뭐 방납에 폐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서 했었는데, 특히 이 군포의 부담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사실 그 보법이 조선 세조 때 정비가 되면서 양인개병제 원칙 하에서 이제 군대가 이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법이 정비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대립제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횡행했었잖아요, 대립. 그래서 이제 반군수포가 나타났었고, 반군수포에서 이제 조선 중종 때에 들어와서 군적수포제로 나타나게 되면서 국가에서 합법화하게 되는 거예요. 포를 2필 내면 세금 면제 줄게. 1년에 2필이요. 1년에 포를 2필. 2필 내면 포를 군대에서 이제 면제 줄게.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모병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군포의 부담이 굉장히 상당했었어요. 그래서 뭐 백골징포라든지 뭐 황구첨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포는 인정에다 갖다 붙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남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에게만 붙이는 세금이에요. 붙이는 세금인데 뭐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붙이고, 그것도 아직 그 어린아이 황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새의 주둥아리 황구,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의 주둥아리, 병아리의 주둥아리. 그래서 황구에게도 군정을 첨가한다. 황구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구첨정이나 백골징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족징 인증통을 통해서 이제 마구잡이로 군포를 이제 걷어가게 돼요. 한 가정 안에 뭐 2필만 내면 되는데 뭐 6필, 7필 막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엄청 부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 영조 때 전격적으로 왕이 직접 주도를 해서 균역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1년의 포를 기존에 두 필이었지 않습니까? 1년의 포를 한 필로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한 필로 감면해주는. 여기 바로 균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필로 감면하게 되니까 이 나머지 부족분이,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세금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부족분은 이제 토지에다가 또 세금 갖다 붙이게 돼요. 그래서 토지 1결당 세금을, 자, 두 필. 아까 두 필이 아니라 2두씩 갖다 붙이는. 2두씩.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20.2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족분으로, 어세라든지, 염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무분건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부족분을 더 이제 확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균형법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혁의 배경을 보게 되면, 통일적인 징수체계가 미흡했다. 군포의 양이, 균일하지 않았었다. 군적 미정비로 군적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2중 3중으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제 5군형, 중앙관청, 지방감형, 병영이 독자적으로 마구잡이로 징수를 해요. 그래서 백성대가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양역징수상, 자, 총액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액제.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군포를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군총이라고 얘기하죠. 군정의 모순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양정의 부족. 그러니까 정남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군포를 이제 징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백골징포라든지 또는 황구청정이라든지 인증족증 등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마을 단위로 걷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자, A라는 마을에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A라는 고을에다가 군포 100필을 부과했어요. 마을 단위로 그 마을에서 그 인정이 많고 적은과 관계없이 그 마을은 무조건 한 명이 됐든 100명이 살았든, 자, 100필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포를 부과하고, 아직 가난에게도 포를 부과하는, 이런 식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실학자였었던 정약용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이제 애절령이라는 그 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백골증포, 황구첨정, 인증, 족증 등의 어떤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자, 수납 과정에서 수령, 아전들의 농간이 있었다. 부당으로는 징수를 하는. 자, 밑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역이정청이라는 그 독자적인 이 기구가 양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 이런 기구가 이제 마련이 되었었어요. 자, 수종 때. 자, 군역제도 개편 견해가 있었습니다. 양역 변통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양역 변통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군역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역 변통론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군포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한다.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이 군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양역 변통론이 제기가 돼요. 두 가지 원칙으로 제기가 되는데, 소변 통론이 있고 대변 통론이 있었어요. 대변 통론. 이 소변 통론은 뭐냐면 기존의 폐단에 그 나타났었던 문제점들을 일부를 시정을 하자.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인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변 통론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자. 엄청난 이 개혁이죠. 양반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겠죠. 이건 어쨌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변 통론과 대변 통론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간포론이 수용이 되는 이 소변 통론이 수용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이, 그러니까 2필 3필로 감면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감면해주는 형태의 소변 통론이 채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이 대변 통론은 시행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양반은 학생이니까 빠지고, 관리니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싹싹 빠지지 않습니까? 양반에게도 군포를 이제 도전하자라는 논의가 이제 대두가 되었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의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지향하는 대변 통론을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체제 내에서 수치 방법을 개선하려는 소변 통론의 방향을 지향했었다. 이게 조선 후기 개혁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변 통론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양역 폐단의 원인이 양정의 부족과, 그러니까 양인 장정을 얘기하죠.
양형제의 불합리한 운영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해소를 시도하는 개혁이었다. 방법은 이 피업자, 군대를 이제 몰래 이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색출을 해내거나, 군문의 혁파, 그다음에 사모소 금지, 약강 교생의 군역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그리고 이제 군사 정원도 이제 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신역 부담액의 감소, 간포론이죠. 간포론이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군역법을 통해서 포를 감면해주는, 자,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의 방법들이 제기가 되었었다. 자, 그 다음에 대변 통론을 보시게 되면 의미는 양인에게만 군역이 부과되는 신분 병역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양형제 자체의 철폐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폐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반 사족들에게도 포를 징수하자라고 하는 양반 사족층에 대한 수포의 방안이 마련되었었다. 그래서 군역 징수의 대상을 신분을 기준으로 한 양정이 아닌 가호별로 하기 때문에 양반 호회도 걷고 일반 농민 호회도 갖고 이런 식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가호나 전결, 토지 결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는 아무래도 양반 지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반 지주들을 더 많이 부담을 시키는, 자,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었죠. 호포론이 제기가 되었었죠. 가호 단위로 걷자. 자, 유포론, 이거는 일반 유생들에게도 세금을 걷자. 유생들은 양반이니까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결포론, 이제 토지에게도 걷자. 구전론, 신분의 구애 없이, 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자. 자, 포를 걷자. 이 구전론이 이제 대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변 통론이 채택이 되지 않았고, 소변 통론 중에서 간포론이 채택이 되어서 요거는 안 되고, 자, 소변 통론에서 이제 균형법이 조선 영조 1750년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목적을 보게 되면 양인층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자, 그래서 1년에 군포 2필을 1필로 경감한다. 또는 16개월마다 2필을 1필로 경감한다라고도 얘기해요. 자, 군역 총재예요. 지역 단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백구첨정이나 또는 황구첨정, 족직 인징, 이런 폐단이 또 이 균역법 이후에도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도정치 시기 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자살도 많이 했었겠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자, 군역 총재를 운영했었다. 군포 수입의 보충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제 보충하게 되는 거. 지주에다 토지일결당 미고 기두 또는 돈 5전을 부과했다. 자, 왕실 재정인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국고 수입으로 전환했었다. 그리고 선무군관포, 이거는 선무군관이라는 그 관직을 주어서 포를 이제 걷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고와 같은 이 독점 상인들이지 않습니까? 부를 축적한, 또는 분홍들, 이 요호몬 부민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홍들이라든지 이 부자 상인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이 관직을 내려주어서 포를 이제 포를 걷게 했었어요. 일부 상류층에게 그래서 군포를 부과를 했었다. 은결도 색출하죠. 지방 관리들이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토지를 공식 재정에 등록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1750년에 이제 균역청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담당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선예청으로 이제 그 업무가 통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농민 부담이 한때는 감소했었어요. 일단 2필에서 1필이니까 일단 감소가 되었지만, 군역에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평준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결작의 부담을 소정 농민에게 전가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니까 균형법이 어떤 유명무실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조선시대 군역의 변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인 개병제였죠, 처음에는. 게다가 이제 대립제, 그 다음에 방군수포제, 그 다음에 군적수포제, 중종 때, 그리고 이제 균역법,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동포제가 시행이 됐어요. 양반에게도 포를 징수하는 이 동포제가 나중에 시행이 됩니다. 양반에게도 포를 징수한다.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동포제가 나중에 호포제가 되는 건데, 이 조선 후기 때 흥선대원군 때 고종의 아빠가 되겠죠. 흥선대원군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때 이 호포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었어요. 양반들의 어떤 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양반에게도 포를 징수하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세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곡이 있죠? 환곡은 이제 봄에 곡식을 빌려주어서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하는. 자, 환곡의 이자가 중앙정부의 부세로 사용이 되었다. 자, 1분 모회로. 그러니까 조선 명종 때에, 자, 환곡을 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이자미를 이제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의 이자미를 걷었다. 호조로 이제 그 이자미를, 운반을 했었다. 그래서 1분 모회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가 이제 3분 모회록이라고 해서 17세기 때 10분의 3을 이자 소득의 10분의 3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게 되는 자, 이런 형태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를 했었다. 자, 이런 환곡이 운영되면서 모순이 심화되고 강제적인 대출과 수탈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율의 감소와 각종 부세의 전세화. 각종 부세의 전세화라는 얘기는 각종 세금, 공납이라든지 조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전세화가 되죠. 토지에다 갖다 붙여지는 세금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전세율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두로 이제 고정되지 않았습니까? 전세율의 감소가 됐었고. 자, 중세적인 부세 체제를 부정한다. 중세사회 해체에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중세사회가 아니라 근세사회라는 얘기예요. 이런 토지세가 이제 금연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금납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을라 단위의 총액제, 공동납제예요. 최소한의 재정 수입을 보장받기 위한 방책이었다. 국가 예산의 계획적 운영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자, 전세가 있습니다. 비총제. 그러니까 전세의 세금을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부과를 해요. 그리고 군정, 그러니까 포를 얘기하죠. 군포도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부과를 하고, 환곡의 이자미도 공동으로 이제 마을 단위로 부과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 공동납이 발생하고 향전이 발생합니다. 구향 있죠? 구향은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새로이 일어난 양반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주고 이제 족벌을 위조한 부동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 농민들, 부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향이 되는 거예요. 이 신향들은 지방 대지 사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수령들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들이 이 신향들 편에 서게 되면서 대지 사족들의 영향력이 좀 더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관권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운영 모순이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양안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군적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마구잡이로 불법 탈법으로 운영이 되었었죠. 그래서 수령이나 이서들의 이런 향리들의 농민 수탈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정의 폐해예요. 토지제도의 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결은 조영조 체제를 토지의 기준으로 이제 징수가 되죠. 19세기에 일반화되는데, 그래서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납부를 한다. 도결의 시행 과정에서 지방과는 향회와 협의하여 매결당 결가를 화폐로 수담을 하게 된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화폐로 이제 수담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군역, 환곡, 자벽의 부담이 전결세 부담자 일반에게 배분이 된다. 그래서 농민의 부담을 이제 경감을 시키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반은 자신과 상관없던 군역세, 환곡, 조세 포탈의 부담을 지게 되다 보니까 양반층의 저항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장농에게 이러한 이 조세 부담을 이제 전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뇌물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의 파탄이 초래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리라든지 수령들이 짜고 이제 부정을 막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얼마큼 거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문서화해요. 근데 그 문서를 이제 살짝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로 100필을 거둬라. 그렇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100필을 120필로 이제 고친다거나 150필로 고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을 엄청나게 수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포는 마을 단위로 총액제로 이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그래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서민 경제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이 지주 전호제의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가 좀 어느 정도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지주 전호제라는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주는 좀 지배층, 전호는 피지배층이라는 어떤 신분제적인 어떤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제적인 관념에서 경제적인 관념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계약 관계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선 후기 토지 경영을 그래서 보게 되면 양반들이 개간이나 매입을 통해서 소유지를 확대하면서 토지를 늘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주전호제에 입각한 경영이 일반화되었다. 자, 지주전호제가 이제 바뀌게 돼요. 신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소작권이 인정이 되고 소작료도 이제 인하가 돼요. 그리고 이제 타조법, 기존의 타조법이지 않습니까? 타조법. 자, 2분의 1의 지대를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타조법의 형태에서 이제 도조법으로 이제 지주와 전호 간의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의 지대로도 이제 인하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는 화폐 지대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도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이런 식의 계약 관계가 지주와 전호 간에 형성이 되었다. 자, 농민경제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자, 농업 기술이 이제 발달합니다. 자, 논농사도 이제 보게 되면 수리시설의 확대로 집합법에서 이양법으로 발전한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이 증대되고 변화 보이의 이모작이 가능하고 광작, 그러니까 굉장히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걸 광작이라고 얘기하죠. 밭농상도 이제 농조법에서 건조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밭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밭 이랑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밭 고랑이고 기존에는 밭 이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밭 고랑에서 농사를 짓는 견종법이 유행을 하게 돼요. 비나 또는 바람의 피해로부터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북서풍이 많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견종법이 유행하면서 생산력이 좀 증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쟁기를 가는 기술이라든지 소를 이용하는 그 어떤 기술, 농법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견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작물이 그래서 재배가 되는데요.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품작물이 재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장시가 또 발달되고, 그죠?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지역이 분화되고 주산지가 형성이 된다. 전라도 경상도의 당나무, 경상도의 곶감, 울릉도의 복숭아, 경상도 안동의 왕골 돗자리, 개성의 인삼 등이 이제 주요 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상품 작물로서 쌀이 있죠. 그 다음에 담배가 있고, 담배는 18세기에 이제 전국 속으로 이제 확산되고, 자, 인삼, 중국으로 이제 수출되죠. 그 다음에 약초라든지 또는 면화, 이런 게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참고자라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농기구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쟁기의 기능이 이제 개선이 되고, 소를 이용한 쟁기가 사용이 되고, 가을 가리가 이제 보편화가 돼요. 그래서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을에 이제 밭을 미리 갈아 놓으면 지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봄 가을에도 여러 번 시행을 하고, 황물지도 이제 개간을 하고, 관측 사업을 통해서 농지도 이제 확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비법, 여러 종류의 거름을 사용한다. 추비법, 벼가 자라는 동안 거름을 주는 방법이에요. 농서도 이제 편찬이 됩니다. 박세당에 의해서 색경, 농서에 관한 경선한 뜻으로 곡물 재배법 외에 채소와 과수, 목축, 양잠 기술 등이 소개가 되어 있다. 이 색경에 박세당이 쓴 색경에서 이 견종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만선의 산림 경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관홍소초 이런 게 있고, 서우수의 해동농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박재가의 북하의 중국에 다녀온 후에 농구를 비롯한 농업 기술을 기록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는 없는데 농업의 어떤 그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이런 저서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민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 토지가 상품화되다 보니까 부세의 부담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고리채가 이용이 되고, 그리고 관운상제의 여러 비용이
부담되는 등,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양반이라든지, 양반 관료라든지, 토호, 상인들이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자, 이런 모습들이 토지가 이제 상품화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주들도 이제 광장을 경영해요. 그 소작지를 회수를 해서 노비나 머슴을 고용을 해서 직접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작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농사지을 땅도 잃어버린 채 이제 유랑민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임노동자가 되어서 자기 노동력을 파는, 자, 이런 형태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몰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좀 분홍들은 계속해서 토지를 넓혀가는 반면에 소작농들은 그러니까 소규모의 자영농들이라든지 그런 농민들은 계속해서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작농들도 마찬가지로 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광작으로 인한 농민계층이 분화되는데 도시로 옮겨가서 상업 또는 수공업에 종사를 한다.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가서 임노동자가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뭐 참고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조법과 도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의 일정 비율, 정률지대를 납부를 해요. 그 소정률을 내는 방식이죠. 고려 후기 때 등장하여 조선 후기 때 일반화되었다. 종자와 전세는 지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소작인도 부담을 하게 되었다. 수확의 다과에 따라서 소작료가 결정이 되는데 소작인의 토지 경영에 대한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하여서 자유로운 토지 경영이 불가능했었다. 그 토지에 어떻게 보면 이 전호가 결박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 의욕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2분의 1의 지대를 지주에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생산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도조법에 의해서 이제 계약 관계를 체결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납부를 하게 돼요. 정액지대예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주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산량과 관계없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300두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농사 짓고 300두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쌀은 전부 다 이제 소작인의 전호의 이제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300두만 이 지주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1000두를 그러니까 생산했다. 1000두를 생산했다. 그러면 700두를 이제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전호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기존의 2분의 1의 지대보다는 훨씬 더 저기 농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현물지대였지만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현물로 이제 지주에게 납부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화폐지대로 전환되면서 화폐로 이제 납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되면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자, 도지권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소유권과 별개인 독자적인 경작권이에요. 이 도지권은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나 양도나 저당, 상속 등이 가능하다. 전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주가 있잖아요. 지주가 이제 소작농에게 이제 소작을 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소작농이 또 다른 농민에게 소작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전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주는 뭐 예를 들어 정액지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1년에 300두만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이 300두만 내면 되고, 그리고 이 또 다른 소작농이 이 소작농의 소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수수료가 더 발생을 하겠죠. 그 소작료는 그로 인한 이익을 또 취하는 이런 형태로도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전대 가능, 중도지예요. 그래서 중도지. 소작인에게 소작인이 빌려주어서 도조, 그러니까 뭡니까? 지주에게 납부라는 이 도조 이외에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대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이 늘어나게 돼요. 특히 이제 분홍이라든지 상인 출신 지주가 늘어나는 한편,
그 양반작인, 양반들도 이제 몰락을 해서 이제 소작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임노동자가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신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흔들리죠. 그렇게 되면서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세 납부를 저항하는 항조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 소극적인 전개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마름이나 도장, 이 토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이 오기 전에 볕단을 미리 빼돌린다. 이건 뭐 일상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추수한 곡식을 미리 먹거나 지대를 거부하는 등 전후 농민들의 적극적인 항조 투쟁이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논농사를 이렇게 했었나봐요. 논농사를 했었는데 농사를 짓고 일부 쌀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쌀을 이제 몰래 빼돌리고 뭐 이런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집 안에다가 뭐 이렇게 밀면 그 창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창고는 이제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그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 곳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쌀을 이제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어요.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 밀란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지주제를 타도하고 사회 경제상의 불평을 해결하라는 일대 운동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지배의 수 관계에서 이제 경제적인 관계로 변화되면서 지대도 이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과 광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려면 수공업과 광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관영 수공업이 주로 이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민영 수공업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역제가 해이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인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관영 수공업이 이제 쇠퇴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역제가 이제 변동이 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17세기 때 각 관청에서 공장이 없어 민간 기술자를 고용을 해서 물품을 제조합니다. 자, 납포장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장인세를 납부하고 자유롭게 물건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시장에 내답하는 민간 수공업자를 납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시장에 파는 것이 좀 더 이익이 되었다. 자, 18세기 경에 들어와서는 정조 때에 바로 이 공장안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는, 장인 등록제가 이제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수공업이 좀 더 일반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수공업이 변화가 되는데, 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나와 있죠. 객주제 간의 공업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선대제. 자, 미리 대금을 결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대제인데, 이 선대제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면, 수공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공업자들에게 미리 이제 그 자본이라든지 원료를 지급을 하고, 수공업자는 이 상인들에게 물건 공급을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야.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상인 물주들 있지 않습니까? 도고들이 이제 주로 이제 되겠는데, 주로 이 도고들이 수공업자들을 고용해서 이런 식으로 상용일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공업자가 이 선대자에게 보통 이 종속이 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공업자들은 아무래도 이 자본이라든지 또는 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수공업자가 선대제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했었다. 자, 보시게 되면 선대제 수공업을 보게 되면 객준의 간의 공업이요. 사업 자본과 연관이 되었다. 물주의 수공업 지배, 수공업자 상인의 종속 가능성, 자본이 약했던 수공업자들이 공인이나 상인으로부터 주문과 함께 자금과 원료를 선대받아 제품을 생산했다. 독립자영 수공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수공업자들도 나중에 18세기 때 들어와서 독자적으로 이런 상인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점 수수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광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선 초기 때는 정부에서 직접 이 광산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광산에서 광물을 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역체제가 또 해이해지게 되면서 설점 수세제가 17세기 때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호주에서 은점을 설치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이라는 표현은 이제 작업장을 이야기해요. 은을 생산하는 작업장.
은점, 철을 생산하는 작업점, 철점, 뭐 사기를 생산하는 작업장, 뭐 사기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광산지의 재련장과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그 경영을 민간에다 맡기는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에다가 여튼 다 지원을 해주고 민간에다 맡기고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고 일부 세금을 국가에서 받아먹는 형태, 이게 바로 설정 수수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효율적이고 국가에서도 운영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별장제라는 방식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자 이런 식이에요. 호조하고 호조가 있습니다. 중앙에 호조가 있죠. 호조와 이제 부상대고들, 불을 축적한 이 상인들 얘기예요. 부상대고들. 이 부상대고들이 이제 결탁을 해요. 결탁을 해서 이들이 부상대고에서 이제 별장이라고 해서 별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이 별장이 노동자를 고용을 해요.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이제 광물을 생산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호조는 이 부상대고에게 뭘 지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이라든지, 그러니까 광물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또는 각종 재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상대고는 거기에 따른 약간의 그 세금을 이제 그 호조에게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별장제로 통해서 이제 운영을 되었었다. 자, 그래서 서울의 부상대고들이 은광업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했었다. 서울의 부상대고들과 호조들이 결탁이 되었다. 별장제 하에 은점은 점장들에 의해 광맥이 발견되었고 별장이 호조의 경비로 호조가 이제 이런 광산이나 이런 경비를 이제 지원받지 않습니까? 경비로 이제 설점을 하고, 자, 관청선대제 민영광업이요. 그러니까 미리 선대를 받지 않습니까? 광산이나 시설을 선대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따로 납부를 하는 형태. 자, 그래서 이제 관청선대제 민영광업이었다. 반관 반민의 경영 형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목이 이제 총관하에 채굴, 재련, 벌목, 운반 작업이 행해졌었다. 분업적인 협업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광산업이 번성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18세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민영 수무업 발달에 따른 그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총과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은의 수요가 이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광 개발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이 18세기 때에. 자, 상업 자본이 금광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공인들, 특히 도구들이 이제 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호장제라고 나와 있는데, 호장제가 아니라 별장제죠. 별장제에서, 자, 이게 별장제지 않습니까? 여기 별장제지 않습니까? 별장제에서, 자, 이 별장제에서 뭘로 바뀌냐면, 자, 별장제에서 수령 수세제로 전환됩니다. 수령 수세제. 그러니까 지방의 수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의 수령들과 이 상인들이, 이 물주들이 짜고, 몰래, 광산에서 몰래 채굴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채라고 얘기합니다. 잠채. 이런 잠채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불법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게 뭐냐면, 수령 수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 이런 수령 수세가 시행이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세를 해요. 자율적으로 이제 광산에서 자유롭게 이제 채굴을 해요. 채굴을 하고 일부는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별장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수령수세제는 수령이 운영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장이 아닌 수령이 수세권을 장악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물주가 상인이에요, 상인. 이 상인 물주가 덕대를 고용을 해요. 덕대는 지금으로 해석하면 CEO, 경영자를 이야기합니다. 경영자를 고용을 해서 이 덕대가 이제 노동자를 고용을 하게 되는 거야.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자, 광산
광산의 어떤 광물들을 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주는 이 수령에게 이 그런 어떤 광물 운영, 광산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납부를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간 광산업 운영 방식을 이제 보게 되면, 자, 물주가 채광시설과 자본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물주가 이때는 호주에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광산이라든지 시설을. 이때는 물주가 덕대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물주가 이제 채광시설과 자본을 투자하고, 덕대는, 이제 혈주라든지 광군, 재련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채굴 및 재련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업을 토대로 한 협업이 진행되었다. 굴진. 그러니까, 암석을 이제 뜯는 작업을 얘기하죠. 운반, 분쇄, 재련 작업 과정이 분업화 현상이 나타났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별장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도 발전을 하게 돼요. 사상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상들. 사사로 이 상해위를 하는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관어상인이 있죠? 국가의 허가를 받은, 국가에 어떤 예속되어 있는 관어상인이 있죠? 서울에는 시전상인이 있습니다. 특정 물품을 독점 판매하고 대신 국역으로 국가에다 납품을 하는 시전상인 있죠? 시전상인과 더불어서 유기전, 이런 상인들도 있었죠? 자, 유기전에는 명주라든지, 종이라든지, 어물이라든지, 삼배라든지, 오명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자, 이런 6개 품목에 대해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유기전이라는 상인도 있었죠. 시전상인 안에는. 자, 그리고 공인이 있습니다. 대동법 시행 이후 공인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국가의 수여품, 관수품의 수공업 물품, 특산물들을 납품을 하는 이 국가를 위하는 국가에서 고용된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공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에는 보부상이 있죠. 보상과 부상을 합친 말이다. 되게 장시를 거점으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보상은 이제 보찜장수, 부상은 등짐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에다 짊어지는. 자, 서울에는 난전이 있었다. 자유로운 상인들이요. 자유로운 상인들에 보게 되면 서울의 난전. 시전 장부에 등록이 안 된 무허가 상인이다. 지방에는 경강상인이 있었다. 서남부 지방의 쌀과 어물 등을 배를 이용해서 한양으로 수송해서 판매를 하는 이 경강상인이 있었고, 송상이 있었죠. 송상은 개성상인이요. 인삼을 재배하고 유통으로 성장이 있었다. 청일본 간의 중개무역에 참여했었다. 그리고 이제 의주의 만상이 있습니다. 대청 무역에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 동래에 내상이 있었습니다. 일본 무역에 참여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객주라든지 여각, 포구에서 이제 주로 활동했었던 상인들인데요. 상품을 위탁 매매하는 중간 상인으로서 금융업, 창구업, 숙박업에 종사했었다. 그 다음에 거간이라고 해서 소비자와 상인을 연결해주고 품삯을 받는 중개 상인이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이 이런 식으로 활동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때 1791년에 금난 정권을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죠. 자유로운 상회의를 보장하는. 그래서 이제 일단 노론 세력들과 기존의 노론 세력들과 이 시선 상인들과 결탁이 이루어서 좀 부정과 비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노론 세력들의 어떤 자금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정조가 신의 통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었다라고도 이제 이해합니다. 자, 배경을 보게 되면,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을 철폐했었죠. 유기전은 보호를 했었어요. 자, 자유로운 상업이 가능했었다. 자, 배경을 보시게 되면 시전 상인들의 과도한 금난 정권 사용으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니까 가격을 담합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금난 정권 행사하는 특권 상인에 대한 생산자층, 명세 상인 등의 꾸준한 저항이 있었다. 시전 상인과 연결된 노론의 정치 자금을 차단하고 노론의 반대에 있었던 이 남인 집권층의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신의 통공의 목적이 있었다. 자, 의의를 보게 되면 상품 유통 구조에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봉건적 상업 질서가 이제 붕괴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반영된다. 자, 영향을 보게 되면 상인층의 계층 분화와 도고 상업의 대두가 더욱더 이제 촉진이 되는 이런 모습을
교수가 있습니다. 자, 도고상인 말씀드렸죠. 독점적인 도매상인을 이야기해서 도고라고 이야기해요. 자, 공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도고라는 상인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상품의 매점 매석을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며 상용일을 했었던 상인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고의 폐해를 보게 되면 소상품 생산자의 상품 유통을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몽땅 자기네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몽땅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반 조그맣게 소규모로 사서 이 판매를 하는 소상업자들의 소상품 그 판매업자들의 생계가 좀 위태로운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저기 우리나라도 보면 뭐 대형 마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SSM 뭐 그래서 슈퍼마켓 뭐 이런 그런 형태로 해서 소규모의 영세 시장들을 좀 잠식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도 좀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도고 상인들이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 준재벌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가 등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영향을 보게 되면 쌀, 소금,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용품까지 매점 매석을 일삼았기 때문에 몽땅 사들여서 점유를 해서 이제 조금씩 팔아가는 매점 매석을 일삼았기 때문에 상품 공급의 부족과 물가 상승을 야기했었다. 소비자층과 소생산자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농민 항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 자, 그다음에 포구 상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선시대는 육상교통보다 이 배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육상교통의 미발달이 있었다. 대부분 선박에 의한 수로가 수로로 이제 운송이 되는데, 자, 주요 상인들이 이제 객주라든지 선상이라든지 여각 이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객주나 여각 같은 경우는 그 포구에서 이제 뭐 중개업이라든지 보관업이라든지 또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뭐 시전상 뭐 지도 나와 있죠. 만상이 있고 유상이 있고 평양의 유상이 있고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이제 그 경강상인, 그다음에 그 부산 동네에 내상이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구가 성장하게 되면서, 자, 포구가 인근 장시를 연계하면서 상거래가 성립되었다. 점차 선상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의 포구가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한다. 선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선박을 이용해서 상용일을 하는 이 상인을 얘기하죠. 그 경강상인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게 되면 이 포구가 굉장히 번성한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장시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장시는 뭐 축제 장소, 정보의 교환, 교육의 장소로서 이제 기능을 했었다. 장시는 보통 5일장이었었죠. 생산력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매일 시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자, 시장이 옮겨 다니면서 5일에 한 번씩 시장이 이제 개설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광주에 뭐 송파장이 있고, 뭐 덕원에 원산장이 있고, 네, 창원의 마산포장, 은진의 강경장, 뭐 이런 장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근 장시와 연결하여 하나의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대시장이 출현했다. 일부 상설 시장화 되기도 했었어요. 상설, 항상 개설되어 있는 시장.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매일 시장을 개설을 해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라도 전주라든지, 자, 경상도 대구 마산, 함경도 원산 등은 상업도시로 성장하기도 했었다. 자, 15세기 말 남부지방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18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대가 되었었다. 특히 이제 보부상들이 주로 이제 활약을 했었습니다.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고 도로상단 조합을 결성하고 엄격한 규율 아래 상용일을 했었다. 그래서 객주와 여각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인숙 및 음식점을 경영하고 상품의 위탁 판매, 보관업, 운수업, 구매역 등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선박, 객주, 여각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시무역이 있어요. 개시무역은 공적으로 허가된 무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중간개시가 있고, 북간개시가 있고, 외간개시가 있습니다. 북간개시는 회령,
병원 지역에서 이제 무역의 형태로 청나라와 주로 이제 무역을 했었겠죠. 외관 계시는 일본과 주로 무역을 했었겠죠. 그다음 후시무역이 있습니다. 후시무역은 이 사상들이 이제 허가받지 않는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밀무역의 형태로 허용되기도 하고 뭐 폐지되기도 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역인 개시무역과는 좀 대칭적인 그런 관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후시가 있고, 책문 후시가 있고, 회동관 후시가 있고, 북관 후시가 있고, 외관 후시가 있고, 단련사 후시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 후시무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담시켜서 국가 재정에 좀 충당을 했었다. 자, 국가의 무역 독점에서 사무역의 활성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초기에는 개시 무역이 좀 더 발달했었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후시 무역이 좀 더 발달을 하겠죠. 아무래도 사상이다 보니까. 자, 사상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청과의 무역을 보게 되면 의주의 만상이 있습니다. 수출품은 뭐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 있었고, 수입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 있었다. 일본과의 무역은 동네의 내상이 있었죠. 인삼, 쌀, 무명, 수출품. 자, 은, 구리, 황, 후추. 자, 수입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일본, 중국 간의 무역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폐의 보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세금과 소장료가 어떻게 됩니까? 화폐로 납부하는, 이 금으로 납부하는, 그러니까 동전으로 납부하는, 금속으로 납부하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숙종 때에 상평통보라는 이 화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주정 도감에 설치가 되었고, 남인 출신이었던 허적이 주장에서 만들어지게 됐다. 자, 여러 관청에서 이 상평통보가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 자, 신용화폐도 이제 보급이 돼요. 대규모 상거래에 환이나 어음 등의 신용화폐가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었다. 그러니까 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황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어요. 화폐가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서 동전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동전이 유통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 그래서 전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황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물가가 폭락을 하겠죠. 내리겠죠.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현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부족 현상이 초래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일부 실학자들의 화폐 폐지론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